안녕하세요. 저는 박사과정 강미경이고요. 오늘 발표할 논문은 Sparse Autoencoders Find Highly Interpretable Features in Language Model이라는 ICLR의 2024년에 억셉이 된 논문입니다. 이 오늘 발표드릴 컨텐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에서는 이 논문의 근간이 되는 Mechanistic Interpretability라는 LLM, 이제 AI의 해석 가능성 측의 한 분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 메인 리뷰인 이 SAE라는 스파르스 오토인코더에 대한 이 논문, 본 논문 리뷰로 이어지겠습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로 이제 메카니스틱 인터프리터빌리티가 무엇이냐, 그리고 어떤 분야가 있는지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MI라고 줄여서 부르는데요. 이 Mechanistic Interpretability는 랭귀지 모델의 내부 연산을 리버스 엔지니어링으로 해서 그 역설계, 역추적을 해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되는 키워드는 이 내부 연산, 그리고 리버스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이 Human Understandable Mechanism 이렇게 세 가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왜 지금이 필요하냐라고 하면 이런 랭귀지 모델이 이제 실제로 리얼월드 어플리케이션에 지금 본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반면에 이들의 우리가 인터널 비헤이비어를 해석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루시네이션이나 작게는 그렇게 시작해서 크게는 뭐 자살과 같은 이런 이슈들이 생기면서 세이프티나 릴라이어빌리티에 대한 우려가 생기고 있고요. 이에 따라 이제 MI는 이런 이제 이런 랭귀지 모델의 내부 연산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 보려는 이런 획기적인 시도로 이제 한 분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오늘의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트랜스포머에 대한 연산 과정을 한번 복습을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파트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인풋 토큰이 들어와서 아웃풋, 이 로짓으로 나오기까지의 과정들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희가 첫 번째로 이제 모델한테 인풋 토큰 시퀀스가 입력으로 들어오면 이 아웃풋 벡터는 저희 이제 보캐블러리 사이즈의 벡터로 출력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probability distribution이어서 다음 토큰으로 무엇을 예측할지에 대한 이제 아웃풋 벡터가 되겠고요. 그것까지 도달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인풋 토큰인 XI는 레이어 바이 레이어로 이제 층마다 쌓여가면서 리파인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레이어가 이제 들어오면은 H0, 이 첫 번째 XI 번째 토큰의 첫 번째 히든 레프레젠테이션 벡터는 임베딩 벡터로 해서 저희가 사전에 정의한 임베딩 매트리스에서 이제 룩업 오퍼레이션으로 이제 임베딩을 첫 번째로 초기화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레프레젠테이션은 그 다음에 레이어 바이 레이어로 지나가면서 이 멀티헤드 어텐션과 피드포워드 서브 레이어를 통해서 각각의 레이어마다 이렇게 연산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토큰 임베딩 하나가 들어와서 첫 번째로 이 어텐션 연산이 진행이 되고 거기에 이제 원본을 더해주는 레지듀얼 스트림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피드포워드 이 마름모 FF 썸 레이어를 지나서 또 다시 기존의 것을 더해주는 이 연산을 통해서 하나의 레이어 안에서 이제 대략적으로는 이러한 연산이 수행이 돼서 하나의 레이어의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과정의 레이어마다 계속 층층이 반복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로직까지 뽑을 수 있는 그런 임베딩 벡터로 히든 레프레젠테이션으로 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간단히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2번, L번째 레이어의 I번째 토큰의 히든 레프레젠테이션 벡터는 이전 레이어의 히든 레프레젠테이션에 어텐션 연산을 하고 피드포워드 서브 레이어를 적용을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은 이렇게 수렴하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서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HI L번째 레이어의 이 결과값을 Residual Stream Activation이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부 연산 보면 MHA 그 멀티헤드 어텐션 레이어에서는 이렇게 키 쿼리 밸류 벡터를 가지고서 셀프 어텐션이 일어났고요. 멀티헤드니까 이 멀티헤드 각각의 헤드의 결과물들을 컨캣한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 트랜스포머에서는 계속해서 히든 디멘전이 유지된 채로 층층이 쌓여가는데 그 차원을 맞춰주기 위해서 WO라는 컨캣된 어텐션 아웃풋에 대한 이제 디멘전 T를 맞춰주기 위한 리니어 연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피드포워드 안에서는 이렇게 이제 어텐션 연산이 된 벡터를 저희가 이제 이전 레이어 이 레지듀얼 그 스트림을 더해주고 거기다가 이제 두 번의 리니어 선형 변환과 논리니어 펑션에 지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연산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파이널 레이어에서는 이 언임베딩 매트릭스라는 WU라는 것이 최종적으로 곱해지면서 이 아웃풋 벡터의 차원이 보캐뷸러리 사이즈가 돼서 거기서 가장 높은 값을 가진 토큰으로 넥스트 토큰을 출력하게 되는 요 일련의 연산들이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트랜스포머 안에 있는 요런 맨날 보는 그 연산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뼈대로 잡고 가시면 뒷부분이 좀 쉬워지실 겁니다. 그래서 메카니스 인터프리터빌리티가 뭐냐 하면은 다시 강조를 하면 이런 리버스 엔지니어, 역추적을 한다, 역설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모델 안에 있는 어떤 디테일한 컴퓨테이션들을 휴먼 언더스탠더블 알고리즘으로 이제 리버스 엔지니어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이 MI는 바텀업 어프로치를 한다라고 이 바텀업이라는 것도 하나의 좀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모델을 되게 스몰러, 엄청 작은 단위의 유닛들로 쪼개고 되게 기초적인 연산 단위로 쪼개가지고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게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고 그게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되게 작은 부분부터 찾아본다. 이렇게 역설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의 근간이 되는 스터디는 크게 세 종류로 나뉩니다. 그래서 피처, 서킷, 유니버설리티 이렇게 세 가지로 연구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조금 더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에세이라는 걸 발표할 때는 이 피처와 좀 연관이 있어서 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피처가 그래서 뭐냐, 이 MI에서의 피처가 뭐냐라고 하면, LM 액티베이션, 저희가 아까 했었죠. 그 H, 히든 벡터, 그 액티베이션 안에 인코딩된 사람이 해석 가능한 입력 속성을 피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LM에 인풋 토큰으로 도구를 던지면은 이 도구라는 토큰의 레프레젠테이션 안에는 LM에서 내부적으로 애니멀, 뭐 pet, has four legs 이런 프리트레인 동안에 배운 개념들이 내재적으로 인코딩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의 피처들이라고 보는 거고 이 임베딩이라는 엄청 레프레젠테이션이라는 엄청 추상화된 벡터 안에 이런 이제 개념들을 인간이 해석 가능한 형태로 찾아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이렇게 피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I의 목표는 이 액티베이션에 인코딩된 이 피처들을 저희가 추출해서 디코딩을 해내서 LM 레프레젠테이션을 인간이 이해 가능한 형태로 해석하는 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피처 디코딩은 그래서 이 액티베이션 안에 다 반복되는 말이어서 액티베이션 안에 숨어있는 인간이 해석 가능한 어떤 시멘틱 디렉션. 그래서 어떤 이거를 저희가 또 이런 추상화된 벡터를 어떤 디렉션이라고 표현들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미적인 어떤 디렉션을 찾아서 저기 저 디렉션은 뭐 이런 펫을 의미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을 해서 이 인코딩 안에 이 액티베이션 안에 이런 개념들이 숨어 있어서 이것이 모여서 이런 도구라는 걸 만듭니다라고 저희가 해석 가능하게 말해줄 수 있는 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혹시 몰라서 정의를 해놓은 거고. 그래서 액티베이션과 레지듀얼 스트림, 그 다음에 히든 레프레젠테이션 벡터 이런 것들이 다 하나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걸 이해를 해주세요. 그다음에 서킷입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보기에 저번 민성님 발표 때 이 서킷 관련한 연구를 좀 발표를 해주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제 피처 연구는 액티베이션에 무엇이 인코딩 되어 있는지 그 왓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 피처들이 어떻게 인코딩 되어 있고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특정 LLM의 행동까지 가능하게 하는지 어떻게는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피처가 왓에 초점을 맞췄다면 서킷은 이 피처들을 연결하고 특정 LM의 행동까지 이어지게 하는 그 의미 있는 연상 경로를 추적하는 게 이 서킷이 됩니다. 그래서 서킷을 이렇게 회로라고 표현을 하고요. LM은 이 피처라는 노드와 그것들의 어떤 웨이티드 커넥션을 이루어진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로 볼 때 이 서킷은 특정 비헤이버를 담당하는 서브 그래프를 의미를 하고 이 예시를 보시면 이게 미스터 더즐리 was thin and bored 그다음 미스터 D 나오면 당연히 더즐리의 URS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URS가 다음에 출력이 되게끔 하냐라는 거를 이해하는 이 서킷을 파악을 해본다고 할 때 이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이전 previous 토큰 헤드에서 이 D와 D 다음에 URS가 나온다라는 거를 셀프 어텐션을 통해서 학습을 했을 거고 그게 이제 레지듀얼 스트림을 통해서 다음 레이어로 전달이 될 적에 그 정보를 읽어서 이 D 다음에 올 것이 저번에 D 다음에 URS가 나왔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겠구나 하면서 이 어니메드가 이렇게 통해서 URS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는 이게 추정 예시를 통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 컴포넌트의 역할과 정보 흐름을 추적을 해가지고 특정 비헤이버를 만들어내는 이 내부 경로. 그래서 이것처럼 여기를 지나 요렇게 이
결과물이 나오게 되었고 그 사이에 요 각각의 모듈들은 이런 역할을 했구나라는 걸 알아내는 것이 썰킷 분야의 한 연구 분야입니다. 그리고 유니버설리티는 피처와 서킷 연구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핵심 질문으로 이러한 피처와 서킷이 그렇게 해서 다른 LM들과 다른 태스크들에 모두 다 일반화가 가능하냐, 보편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냐라는 핵심 질문을 해결하는 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LLM과 태스크 전반에서 얼마나 유사한 내부 표현과 계산 구조가 형성되는지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대부분의 연구들이 인터프리터빌리티 할 때 되게 반복적인 계산 연산을 엄청 많이 수행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몰 LM에 되게 의존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이런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모델들에 트랜스퍼 될 수 있는지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다양한 태스크에도 적용이 되는지 확인해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이 유니버설리티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세 가지의 큰 주제들로 스터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이 인터프리터빌리티라는 분야는 옛날부터 되게 많이 있었던 분야입니다. 그것과 이 메카니스틱 인터프리티빌리티는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다른지, 어떤 메커니즘을 좀 취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셀리언시 메소드라는 게 이제 LLM, 이 NLP 분야에서는 되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기법인데, 이 라임이나 인터그레이티드 그레디언트, 샤프 이런 것들이 이제 모델의 내부 메커니즘에 대한 분석보다는 인풋과 아웃풋만을 분석해서 익스플레네이션을 얻는 기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라임 같은 경우에는 입력 데이터를 조금씩 변형하면서 모델의 출력이 어떻게 바뀌는지 관찰을 하다 보니까 이 내부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보다는 그냥 인풋을 이렇게 조정했더니 아웃풋이 이렇게 바뀌는 걸로 봤을 때 이 인풋의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런 세일리언스 메소드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부분은 이런 프로빙이나 저희가 너무 익숙하게 알 수 있는 이 어텐션과 같이 모델 내부 메커니즘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도 있었는데, 요것들이 이제 이 논문 제가 읽었던 이 서베이에서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MI는 되게 바텀업인 방식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모델을 가장 작은 단위로 분해, 그리고 액티베이션이 어떤 서킷 단위로 분해해서 개별 컴포넌트들을 먼저 다 이해를 하고 이들이 결합이 돼서 어떻게 연산 경로까지 이어지는지 이런 바텀업 방식을 취하는 게 이 메카니스틱 인터프리터빌리티의 전반적인 컨셉이고요. 이런 이제 어텐션과 같은 이런 이제 애널리시스 방식은 탑다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조금 더 이런 어텐션 패턴 같이 고수준의 그 표현들을 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에서 출발을 해서 점점점 조금 더 토큰 단위로 모 단위로 이렇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방식을 취하는 게 이제 탑다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렇게 인터프리터빌리티와 관련된 어프로치들이 많은데 요런 이제 이 셀리언시 메소드와는 요런 부분이 우리가 다르고 MI가 다르고 그다음에 이런 어텐션과 프로빙과 같은 부분과도 요런 방식으로 다르다. 그래서 이 메카니스틱 인터프리터빌리티라고 얘기하는 이 분야는 요렇게 완전 모델의 내부 연산을 작은 단위로 쪼개서 그것부터 보는 분야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 파트가 좀 본격적으로 테크닉으로 들어가고 여기가 끝나면 저 본 논문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MI의 목표는 언어 모델의 내부 메커니즘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그 내부 메커니즘을 관찰하기 위한 대표적 도구들이 이렇게 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 알아볼 예정이고 첫 번째가 이제 복합 프로젝션 메소드, 그다음에 인터벤션 베이스드 메소드, 그다음에 저희가 오늘 자세하게 알아볼 SAE, 스파스 오토 인코더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보캐블러리 프로젝션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 언임베딩 매트릭스를 마지막에 곱해주는데 이건 보통 파이널 레이어의 액티베이션에만 곱해서 우리가 그 다음 토큰을 출력을 할 거를 정해야 되니까 그때 보통 곱하게 됩니다. 근데 이 보캐블러리 프로젝션은 이 인터미디엇 중간 단위의 레이어의 액티베이션에 이 언임베딩 매트릭스를 적용을 하면서 이 중간의 레이어들은 어떤 것을 다음 토큰으로 내뱉으려고 하고 있을까를 추적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특정 intermediate representative
데이션 안에서 LM이 고려하고 있는 캔디데이트 토큰들을 추론을 할 수가 있고 이것들이 이제 모델의 어떤 레이어 바이 레이어를 거치면서 어떻게 진화하고 리파인 되는지를 추적할 수 있는 게 이 보캐블러리 프로젝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뭐뭐 렌즈라고 표현이 되는 이런 기법들이 생각보다 꽤 있더라고요. 그것들이 대부분 이 보캐블러리 프로젝션에 기반한 방법론들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렇게 그림에서도 보시면 토큰 인베딩 들어갔을 때 이 언인베딩 매트릭스를 이렇게 단계별로 각각의 레이어별로 수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2020년 논문에서는 GPT-2에 적용을 해서 처음 이 개념이 나오게 되었고, 이 레지듀얼 스트림 안에 액티베이션 H, 이 저희 아까 봤던 그 H 있죠? 그게 주어졌을 때 이 로진 렌즈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어닝베딩 매트릭스를 곱해가지고 중간 단위를 본다. 이거를 근데 그러면은 중간 단을 이렇게 다 봤어요. 그래서 로직들이 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는 부분은, 이 가장 높은 토큰들을 우리가 넥스트 프레딕션으로 뽑죠. 그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해당 액티베이션에 인코딩된 정보를 추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이어의 액티베이션은 다음 토큰으로 요거를 조금 이런 애들을 좀 주로 보는 것으로 보아서 이 액티베이션은 이러한 피처들을 인코딩하고 있다라는 걸 추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탑 토큰이 주로 뭐 팬케이크, 커피, 그다음 브레드, 라면은 해당 액티베이션, 그 레이어 액티베이션은 어떤 아침, 브렉퍼스트 피처를 인코딩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이러한 작업이 보시다시피 매뉴얼리하게 보통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서 이렇게 골라내야 돼요. 뭐 저희 막 토핑 모델링 하는 것처럼. 근데 이를 최종에는 이제 자동화하려는 연구들도 등장을 해서 GPT 이용해가지고 이런 이제 하이스트 토큰들 딱 줬을 때 어떤 거 이 레이어에서 인코딩 하는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텍스처얼한 익스플레네이션을 생성해낸다든지 그다음에 또 이렇게 사전에 프리디파인드 된 피처 카테고리 그래서 사전에 프리디파인드 된 피처 카테고리들을 쭈루루루루 미리 산정을 해놓고 그것들이 지금 이 인코딩에 나와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파악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해석할 때 주의할 점은 인과적인 부분이 절대 아니고 요거는 그냥 좀 상관관계 정도를 파악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 인코딩에서 요게 나왔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이런 모델 비헤이비어가 나타났어요가 아니라 요런 상관관계 정도가 있다 정도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 intervention based method 파트인데요. 요것은 이제 뒤에 나올 에세이에서도 분석 기법 중에 하나로 쓰는 방식이라서 지금 잘 알아두시면 이따 이해하기가 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forward 패스 중에서 이 intermediate activation에 직접 개입을 한다. 그래서 뭔가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개입 전후의 아웃풋 변화를 비교함으로써 각 컴포넌트의 역할을 좀 추론해내는 것이 이제 intervention based method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LM을 어떤 인과적인 것에 대한 그래프로 보고 그 컴포넌트 간에 좀 인과관계를 탐색한다. 조금 더 좀 커주얼한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노이징 베이스드와 그다음에 디노이징 베이스드입니다. 요게 막 엄청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노이징은 일단은 특정 컴포넌트 어떤 레이어에 저희가 액티베이션을 가져와서 그거를 다른 값으로 살짝 리플레이스 혹은 저희가 그 게임 패치한다고 할 때 그 게임 일부분을 좀 이렇게 바꾸는 거잖아요. 그 패치 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특정 컴포넌트의 액티베이션 값을 살짝 교체해서 아웃풋이 그럼 어떻게 변했는지를 좀 살펴보는 이런 방식이고 이건 흔히 말하는 저희 어블레이션 스터디 할 때 그 개념이랑 똑같고 디노이징은 아예 전체 컴포넌트 싹 다 노이징을 친 다음에 모델이 Y를 예측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특정 컴포넌트만 살짝살짝 복원을 하면서 이게 얼마나 어떤 컴포넌트가 Y를 잘 복원하는지를 측정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요거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하게 되냐 하면 이제 노이징 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클린 그 기본이 되는 그 시행에서의 차이와 저희가 일부러 조작한 이 패치와의 차이를 좀 분석을 한다. 요렇게만 일단은 봐주시면 되고 디노이징은 이제 전체를 다 망가뜨린 그 런과 저희가 살짝만 보고하는 그 패치 런의 차이를 분석한다는데 그 차이가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가 이 매트릭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probability or logic인데 요거는 이제 Y 클린 이게 그 완전 원본의 로짓의 변화량을 측정한다든지 로짓의 디퍼런스 해서 이 완전 망가뜨린 애랑 클린과의 그냥 로짓들의 차이가 뭐라고 표현하면 되냐면 그 이 특정 토큰에 대한 그 아웃풋 값이 뭐 0.8 이렇게 나오면은 그게 로짓이라고 하거든요. 그것들이 이제 이
컴포넌트를 복원했을 때 처음에 0.6이었다가 저거를 망가뜨리면 뭐 0.3으로 변해버렸어. 그러면 이 피처가 되게 이 아웃풋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좀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 KL 다이버전스가 뒤에서도 나오는 개념이라 살짝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하나의 토큰, 몇 가지 토큰에 대한 로짓이 아니라 이 보캐뷸러리 디스트리뷰션, 그 저희가 보캡 사이즈만큼의 아웃풋 벡터를 쭈루루 뽑아가지고 파이널 레이어에서 제일 값이 높은 애를 넥스트 프레딕션으로 선정을 하잖아요. 그 아웃풋 벡터들 간의 변화를 측정하는 게 KL 다이버전스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로짓은 특정 토큰 하나의 확률, KL 다이버전스는 전체 보캐뷸러리의 디스트리뷰션에 초점을 맞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까지였고, 세 번째가 이제 스파르스 오토 인코더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토픽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논문의 사실 워딩이 조금 헷갈릴 만한 부분이 많아서 여기서 좀 서베이에서 한번 싹 정리를 하고 논문으로 넘어가려고 하고요. 이 스파르스 오토 인코더의 모티베이션은 저희가 LM의 벡터 공간에서 완전히 우리가 이렇게 PC에도 직교하는 성분 찾아가지고 이렇게 주성분 분석하잖아요. 그것처럼 완전히 독립적인 방향은 차원 수만큼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512 차원의 히든 레이어가 있다고 하면은 이 히든 레이어가 표현할 수 있는 건 512개의 피처만 그 중복 없이 깔끔하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 LM이 저희가 학습하는 피처들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수천, 수만 개가 있으니까 그 512 레이어 안에 다 포함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의 개념, 피처들이 이제 압축이 되어서 하나의 차원이 되게 여러 가지 의미를 담게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슈퍼 포지션이라고 하고, 그래서 하나의 뉴런이 여러 무관한 개념을 동시에 담게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 하나의 히든 레프레젠테이션의 한 로우를 가져온다고 합시다. 그 로우가 원래 저희가 이상적인 방향, 그래서 512개의 히든 레이어가 512개만큼의 피처를 표현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한 로우를 띡 떼우면 얘는 되게 뭐 애플을 표현한다는 거라든지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로우별로 구분이 돼야 돼요. 근데 그렇게가 안 되니까 이 하나를 띡 가져왔을 때 얘가 무엇을 표현하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인간이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안에 내부적으로 엄청 다양한 무관한 개념들이 다 인코딩이 되어 있으니까. 요게 그래서 해석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폴리시멘틱 뉴런스라고 표현을 하고요. 결과적으로 MI 측면에서 이 피처들을 우리가 개별적으로 분리를 해서 아까 저희가 인코딩된 개념들, 인간 해석 가능한 개념들로 해석을 하고 싶다 했잖아요. 근데 너무 다 섞여 있으니까 해석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게 이제 이거에 대한 모티베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D 차원에 우리가 액티베이션이 있다고 할 때 이거를 S 차원의 어떤 스파스 레프레젠테이션으로 이 액티베이션을 매핑을 해버리자. 오토인코더가 이렇게 축소했다가 복원하듯이. 그래서 이 S가 항상 D보다는 커요. 왜냐면은 D가 압축되어 있는 거고 우리가 S는 스파르스하게 이거를 쫙 뿌려가지고 완전 응축되어 있던 512개짜리를 뭐 1242, 1024, 1024만큼으로 쫙 늘려가지고 이 각각의 로우들이 하나의 개념을 인코딩 할 수 있게끔 펼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각 차원이 하나의 피처에만 대응되도록 유도한다 해서 모노시멘틱 해서 그쵸 폴리시멘틱이랑 반대되는 개념으로 모노시멘틱하게 만들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SA 아키텍처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인코더와 디코더이고요. 저희가 어떤 H라는 그 특정 레이어의 액티베이션을 가져왔으면 걔가 D 차원으로 생겼겠죠? 그거를 이제 이 성형 변환을 통해서 S 차원의 스펄스 액티베이션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거기다가 넌리니어 이런 렐로 같은 걸 이렇게 껴줍니다. 그리고 이 S는 하이퍼 파라미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몇 개로 뻥튀기 할지 뭐 두 배를 칠지 세 배를 칠지는 연구자가 정하는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알아서 정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W 인코더 이거는 D 곱하기 S겠죠? 그래야 이게 곱해져서 H랑 곱해져서 S 차원으로 나올 테니까. 그리고 디코더는 그럼 그걸 받아가지고 이 스파르스 액티베이션의 원본 D 차원으로 액티베이션을 재구성합니다. 그래서 이 W 디코더가 이 FH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다시 D 차원으로 되돌리게 되고요. 이때의 이 W 디코더에 저희가 원하는 피처 딕셔너리처럼 이렇게 피처들이 저장이 됩니다. 이 오토인코더의 개념을 다들 아시겠죠? 그래서
이 S계, 그러니까 요 W 디코더가 지금 S 곱하기 D잖아요. 얘가 이제 이 복원 과정에서 unsupervised learning을 통해서 이 인풋이 들어왔을 때 이 아웃풋으로 복원하기 위해서 이 W 디코더가 계속해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할 거고,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학습이 완료됐을 때 이 W, S, D는 S계, 우리가 정한 하이퍼 파라미터 있죠? S계만큼의 로우와 그것마다 D 차원의 벡터로 이루어진 어떤 딕셔너리, 피처 딕셔너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가지고서 저희가 이 액티베이션을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파르스 레프레젠테이션 S의 사이즈는 딕셔너리 사이즈가 되고 우리가 몇 개의 피처들을 뽑을 거냐가 됩니다. 그렇게 일단 뒤에 조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로스 펑션은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L reconstruct랑 로스 그 스파르시티에 대한 이 두 가지 항으로 이루어지고, reconstruction은 보시다시피 hx와 h 햇의 x 이 두 가지 우리가 복원하기 전과 복원 원본과 우리가 복원한 것 간에 이제 격차가 줄어들어 있어야 잘 복원을 한 거겠죠. 그거에 대한 항이 하나 붙어서 이제 리컨스트럭션 피델리티를 보장하게 되는 항이 하나가 들어가게 되고요. 근데 우리의 이 스팔스 오토인코더의 목적은 스팔스티를 높이는 데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스팔스티에 대한 항도 하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에런 놈으로 계산을 하게 되고, 이게 이제 에런 놈이 많은 것들이 이제 0으로 수렴을 할 때 요게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최소화, 이 스팔스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친구들이 바라는 것은 어떤 인풋이 들어갔을 때 모든 피처 딕셔너리 애들이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니라 특정 몇 개만 활성화가 돼서 얘가 되게 스팔스하게, 이 인풋에는 요것들 딱 1, 뭐 10번, 13번 활성화. 그 다음에 뭐 완전 다른 분야 거 들어왔어. 그럼 막 250번, 막 300번 얘네들만 활성화 되게끔 만들어줘야 되니까 에런 놈으로 이 가중치들에 대한 페널티를 줘서 요 값이 이제 커지지 않게, 즉 스팔스해지게끔 유도하는 항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특정 입력 H에 대해서 소수의 피처들만 켜지고 나머지는 꺼지게 되는 모노시멘틱을 유도하게 하는 항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 람다 값으로 이제 저희가 스팔시티를 얼마나 강제할 것인가가 정해진다고 보시면 돼서 이 피델리티와 스팔시티 간의 트레이드 오프가 존재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런 LM의 표현들은 추상화된 벡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강제로 스팔시티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어쨌든 간에 원본과 멀어지는 이런 트레이드 오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간 값을 잘 찾아야 돼가지고 이게 약간 이 SA 분야의 하나의 난제 중 하나입니다. 이 트레이드 오프를 어떻게 조정할지. 그래서 더 큰 람다 값을 줘서 스팔시티를 강제하게 되면은 더 스팔시해지지만 어쩔 수 없이 리컨스트럭션 정확도는 조금 하락되게 되고, 더 작은 람다 값을 주면은 리컨스트럭션 잘 되지만 우리가 스팔스하게 만들고 싶었는데 이제 자꾸 여러 개가 켜져 버리니까 그거는 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 요거를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토인코더의 인트로덕션입니다. 저희의 본 논문이죠. 그래서 메커니스 인터프리터빌리티에 대한 내용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AI에 대한 신뢰성과 안전성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리버스 엔지니어를 통한 이 내부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프로블럼은 다의성, 폴리시멘티시티라고 표현을 하는 아까 나온 개념이죠. 뉴럴 네트워크를 저희가 리버스 엔지니어 하기 위해서 이를 스몰러한 유닛, 이런 피처들로 분해를 해야 되는데 이 피처들이 너무 폴리시멘틱해서 되게 unrelated 컨텍스트에서도 그냥 동시에 반응해 버리니까 누가 피처고 누가 뭘 대표하는 피처고, 그러니까 인간이 절대 해석을 할 수가 없다. 폴리시메트릭한 특성 때문에. 근데 이게 뭐 때문에 이제 좀 나오게 되냐 하면, 제한된 차원의 LLM이 학습할 적에 여러 피처들을 겹쳐서 이렇게 표현하는 요 슈퍼포지션 전략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폴리시메틱한 성질을 갖게 되는 건데, 그래서 표현해야 할 피처들은 많은데 뉴런수, 우리가 모델 크기를 막 10만 개 이렇게 늘릴 수 없으니까 제한적이니 겹쳐서 이렇게 넣다 보니까 이렇게 폴리시메틱해지더라. 그래서 슈퍼포지션에서 퍼포먼스 게인을 잘 얻기 위해서 이제 피처가 스파르슬리 액티베이팅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 논문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스파르시티가 높을 때 동시에 활성화되는 피처가 적어서 이 간섭이 작다. 그래서 이 슈퍼포지션,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이렇게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의 히든 레이어에 표현하고 싶은 게 뭐 수만 개의 피처라고 할 때 레이어의 사이즈, 그 디멘전을 수만 개로 설정을 하면은 사실 너무 편하잖아요. 근데 코스트가 안 되고 어쨌든 사이즈가 안 되니까 그거를 이렇게 응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거고, 가장 이상적인 방향은 그 히든 레이어가 이렇게 10만 개를 다 표현할 수 있는, 예를 들면 10만 개의 피처라고 하면 그 정도로 이제 스팔슬리 액티베이팅 되면 제일 좋다. 근데 안 되니까 뭐 이렇게 이슈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팔시티가 낮을 때 이제 지금 문제되는 상황이죠. 여러 피처가 동시에 활성화되면서 이제 피처가 인터벤션이 좀 심해가지고 잘 안 보인다. 그래서 회의실 공유 시스템 비유가 좀 적절한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슈퍼포지션 전략이 10개 팀이 뭐 5개의 회의실을 공유하는 전략이라고 합시다. 근데 작동 조건은 각 팀이 가끔만 회의실을 번갈아서 사용하는 건데, 이제 결과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스케줄링만 잘 하면은 수요일은 누가 쓰고 목요일 누가 쓰세요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이제 막 오늘은 저 팀도 오고 저 팀도 오고 내일은 저 팀 또 오고 저 팀 또 오고 이렇게 하니까 그럼 공유하는 의미가 없어진다. 그래서 이걸 잘 우리가 배분 스팔슬리하게 해야 된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 페이퍼에서는 이렇게 스팔스 오토인코더를 훈련을 해서 액티베이션 스페이스의 어떤 디렉션을 학습한다. 우리 아까 디렉션, 시멘틱 디렉션이라는 개념도 아까 언급을 했었죠. 그거를 찾아내는 거고, 이 디렉션이 뭐냐 하면 512 차원에서 예를 들면은 고양이라는 피처를 우리가 찾아내고 싶어요. 그럼 고양이가 어떤 방향의 벡터로 표현되어 있는지 찾아내는 이런 걸 이제 스팔스 오토인코더로 하고 싶다라는 것이고, 프로시저는 LLM의 이제 인터널 액티베이션을 저희가 쭈루루루 이렇게 뽑아요. 그래서 그거는 레지듀얼 스트림이 될 수도 있고, MLP의 서브레이어 결과값일 수도 있고, 어텐션 헤드의 결과값일 수도 있어요. 그것들을 쭈루루 가져와서 그 액티베이션으로 SA를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액티베이션을 넓은 스팔스하게 이렇게 투영을 하는 이 피처 벡터를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피처 딕셔너리를 학습한다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아까 봤던 W, 디코드, 디코딩, 행렬이, 스팔스, 피처 딕셔너리입니다. 그리고 그 학습된 피처를 가져다가 갖고 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사람이 해석 가능한 형태로 쭉 뿌려놨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오토 인터프리터빌리티 스코어 등으로 요거를 이제 해석해 나가는 과정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스팔스 딕셔너리 러닝은 요 메소드, 아까의 우리가 오토 인코더 했던 개념과 80%, 90% 유사합니다. 그래서 다른 점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논문에서 표현하는 이 스파스 딕셔너리 러닝 기법이라고 하면은 이 각 액티베이션 벡터xi가 이제 unknown ground truth feature의 스파스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구성된다 가정, 이게 이걸 생각하시면 편해요. 저희 PCA 할 때 이렇게 두 개 그 디컴포지션을 하잖아요. 하나의 벡터를 어떤 방향 벡터와 뭐 그걸 표현하는 벡터를 이렇게 분해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의 어떤 레프레젠테이션이 이 방향 벡터와 이 코에피션트로 분해될 수 있다인데, 보시면은 이 지금 G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우리가 학습하고자 하는 그 S개의 피처들이고, 이제 그거를 주어졌을 때 우리가 누구를 지금 액티베이팅 시키고 말지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매번 입력마다. 그거를 해주는 게 저 코에피션트, 이 A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스팔스하다는 거는 A가 딱 들어왔을 때 A가 이제 요거는 사실 G는 피처의 벡터니까 0이고 아니고 할 게 없이 어떤 인코딩된 애들에 대한 쭈루루루 된 벡터의 딕셔너리인데, 그거를 이제 지금 시점에서 액티베이팅 할지 말지를 결정해 주는 게 저 A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액티베이팅 하고 말고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 목표는 이 G를 G에 근사하는 딕셔너리 피처인 F, 이 근사 값이 이 F를 잘 학습을 하는 게 피처 딕셔너리 러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에세이 구조는 앞서 소개한 내용과 거의 다 동일한데, 여기서는 이 논문에서 타이드 웨이트라고 해서 인코더, 디코더를 서로에 대한 트랜스포즈로 사용을 했대요. 원래는 이제 오토 인코더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인코더의 웨이트와 디코더의 웨이트를 따로 두는 경우도 있고 같이 두는 경우도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같이 뒀다고 합니다. 그리고 히든 레이어 사이즈는 이제 R 값으로 둬서 이 우리가 뭐 예를 들면 510이야. R을 2로 뒀어. 그럼 1024가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하이퍼 파라미터로 R 값으로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레이닝은 이 파이시아, 피시아 요 논문인데 찾아보니까 요게
해석 가능성 전문으로 나온 어떤 L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모델별로, 이렇게 사이즈별로 되게 동일한 훈련 데이터와 동일한 뭐 이런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서 좀 해석 가능성 연구할 때 많이 쓰는 모델이라고 해요. 그리고 어쨌든 SAE가 unsupervised learning이니까 학습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요런 더 파일이라는 요 퍼블릭 웹 코퍼스로 학습을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이 학습된 딕셔너리 피처가 실제로 우리가 폴리시멘틱시티를 줄이고 더 인터프리터블 한지를 봐야 되니까. 근데 이거를 우리가 S를 만약에 R을 2로 뒀으면 제가 512가 1024가 된다고 했죠. 요거를 사람이 인간이 하나하나 볼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볼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자동화된 인터프리티 측정 방법을 도입을 했고, 요게 이제 오토 인터프리터빌리티 프로토콜이라 해서 선행용 문헌에서 사전에 좀 제시가 됐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하면 각 피처가 얼마나 의미 있고 일관된 패턴을 포착하는지 자동으로 평가하는 방법이고 GPT-4를 사용해서 피처의 의미를 해석하고 그 해석이 다른 텍스트에서도 얼마나 잘 하냐 이건데 조금 더 뒤에서 부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피처 0번. 이 이제 아까 제가 GPT 같은 모델 쓴다고 했잖아요. 이 피처 0에 대해서 GPT가 쪼로로 봤을 때 아, 이 피처 0번은 요런 피처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다른 텍스트에서도 이 피처에 대한 설명이 일관적으로 적용이 되냐라는 걸 계산한 게 요 값이고 이 인터프리터빌리티 스코어가 높았을 때 우리가 학습한 이 피처가 인터프리터블 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 하면 이 예시를 가져왔는데 딕셔너리 피처가 활성화되는 텍스트 샘플을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문장 단편 이 연구에서는 5만 개 정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5만 개를 쭈루루루 인풋으로 넣어서 우리가 학습한 그 스parse 피처 딕셔너리에서 각 토큰이 그러니까 우리가 1번 피처 그 첫 번째 로 있죠. 1번 피처 들고 왔어. 이게 이 5만 개에 대해서 언제 이 1번 피처가 활성화되는지를 본 거예요. 그래서 0에서 10으로 이렇게 스케일링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쭈루루루 진행을 하면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피처 곱하기 5만 개 번 하겠죠. 그래서 다 만들어 놨어. 그러면 이제 LM이 이게 내 1번 피처에 대해서 상위 20개의 액티베이션 값, 그러니까 좀 더 활성화가 많이 된 순서로 쭈루루 해서 그 20개 중에서 5개를 임의로 골라서 넣어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딕셔너리 피처들을 어떻게 해석 가능할 건지 스코어링을 하는 파트였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까 문장 5만 개에 대해서 각 피처들에 대한 어떤 토큰의 활성화를 측정을 해서 요렇게 예를 들면 우리가 피처 556번째가 있다고 할 때 이제 문장 1번이 I don't know about that이라고 할 때 요게 이제 이 인풋이 들어왔을 때 우리의 이 피처 딕셔너리에서 어떤 것 얼만큼 이제 활성화가 되는지를 본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토큰별로 이제 이 토큰이 얼마나 활성화가 됐는지를 보고 그걸 값을 매기는 거고 요런 작업을 이제 쭉쭉쭉쭉 해서 상위 20개의 활성화 문장 단편 중에 5개를 임의로 선정을 해서 요 액티베이션을 이 우리의 피처가 요 인풋에 대해서 요런 액티베이션을 가졌어요. 그 다음에 GPT한테 물어봐요. 이게 무슨 피처 같습니까? 그럼 이제 GPT가 이 피처는 아포스트로피 문자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서 이제 가져와서 우리가 이 상위 랭크하지 않은 그 다른 문장들 있죠. 그거를 이제 가져와 가지고 이 다른 LM이 뽑아준 이 피처에 대한 해석과 그 문장들을 주고 그러면은 이 피처가 이 아파스트로피를 표현한다고 했을 때 지금 이 문장들은 얼만큼 활성화될 것 같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GPT 막 값을 매겨주겠죠. 0에서 10 사이로. 그것과 실제로 우리가 모델의 인풋으로 넣었을 때 뽑은 것과의 상관관계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되게 좀 뭐가 되게 노이즈가 많을 것 같은 방법이지만 요거를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오토매틱하게 인터프리터빌리티 스코어를 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토큰이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실제가 0이고 이 GPT 뭐 예를 들면 3.5가 뭐 0이라고 예측하고 이런 걸 쭉 받아서 코릴레이션을 구한다. 그래서 요 결과는 요것인데요. 그래서 제목을 이분들이 스파르스 딕셔너리 피처가 되게 베이스라인보다 인터프리터블 해요 라는 결론을 내리셨어요. 그거에 대한 피규어인데 이 다양한 베이스라인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디폴트 베이시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런 오토 인코더를 하지 않은 완전 그냥 기본형의 우리의 그 히든 레프레젠테이션 액티베이션을 가져온 거, 그다음에 랜덤 디렉션 그래서 무작위 방향 벡터를 뽑은 거, 그다음에 우리 많이 쓰는 그 PCA와 RCA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오늘 처음 들어봤는데 요게 이제 조금 더 성분 분해라는 측면에서 또 다른 PCA와 다른 베이스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봤을 때 이 레이어를 보면 이 스parse 코딩이 빨간색이요. 빨간색을 보면 엄청 높죠. 그래서 첫 번째 레이어, 두 번째 레이어, 세 번째까지 이렇게 쭉쭉 가는데 특징은 이제 SA가 모든 레이어에서 베이스라인 대비 높은 인터프리티 스코어를 얻었다라고 보실 수 있고 근데 레이어가 깊어질수록 성능 차이가 줄어들면서 막판에 5 레이어에서는 ICA와 유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초기 레이어일수록 좀 더 단순하고 모노시멘틱한 피처를 포착하고 레이어가 깊어질수록 이 레이어 안에 여러 가지 정보가 융합이 되면서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이거를 스팔스하게 넓히기가 좀 어렵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은 조금 어려운 표여서 제가 넣을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X축은 average number of active feature여서 이 지금 한번 인풋이 들어왔을 때 평균적으로 몇 개의 피처가 액티베이팅 되냐에 대한 값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우리가 람다 값을 세게 주면은 되게 스팔시티가 높아진다 했죠. 그냥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람다 값을 세게 줘서 한 번에 액티베이션 되는 피처 수를 늘린 게 이제 지금 X축인 거고, Y축은, 이제 설명되지 않은 분산 정도예요.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어. 근데 이제 액티베이션 피처가 많아질수록 이 unexplained variance가 감소한다인데, 어, 지금 보시면 우리가 보세요.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려면은 스팔서티가 높아야 오셨어요. 높아야 좋아요. 그리고 이 unexplained variance는 낮아야 좋아요. 스팔서티가 높다는 말은 한 번에 활성화되는 피처의 개수가 작다는 의미죠. 그럼 왼쪽으로 x는 왼쪽으로 갈수록 좋은 거고 우리의 기대값에 의하면 y축은 낮을수록 좋죠. 설명되지 않은 분산이 낮을수록 좋은 거니까. 그게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이상적이게 되려면 사실 요런 그래프여야 되겠죠? 우상향하는. 근데 지금 완전 반대죠. 이게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고자 하는 게 스팔서티와 이 리컨스트럭션 피델리티 간의 트레이드 오프가 이렇게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는 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 R에 따른 이거는 되게 부가적인 거라서 이해가 안 가셔도 큰 지장은 없어요. 그래서 R에 따른 차이.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이제 설정한 R은 2로 설정을 했고 그래서 2배 더블링을 친 거예요. 그다음에 R이 클수록 더 많은 뭐 분산 설명 가능하고 근데 이제 뭐 레이어가 깊어질수록 이게 되게 액티베이트 되는 피처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레이어가 깊어질수록 이 스팔스 오토인코더의 차이가 조금 더 미미해진다. 뭐 이런 내용과 레이어별 차이. 초기 레이어일수록 스파스 인코딩이 되게 잘 작동해서 평균적으로 되게 적은 수의 액티베이트 피처들이 있는데 레이어가 깊어질수록 그것들이 되게 스무딩 되져가지고 후반으로 갈수록 액티베이트 피처들이 더 많아지면서 스팔시티가 좀 낮아진다. 그래서 초반에 좀 유리하다라는 결론을 얻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것은 indirect object identification이라는 태스크에다가 요 이제 스파르스 딕셔너리를 적용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SA 딕셔너리 피처가 특정 모델 비헤이비어를 PCA보다 더 정밀하게 로컬라이즈 할 수 있는지 검증한다가 이 실험의 목적이고 이 로컬라이즈라고 하면 특정 비헤이비어가 어느 피처에서 비롯되는지 정확하게 짚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액티베이션 패칭을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K의 다이버전스 그 인터벤션 베이스드 어프로치에서 기억해두면 좋다고 했던 거 있죠. 그게 여기서 이렇게 실험 방법으로 쓰여요. 그래서 우리가 모델의 어떤 인터널 액티베이션을 딕셔너리 피처 방향으로 살짝 패치를 수행을 하고 그거 수행했을 때 안 했을 때 아웃풋의 변화를 K의 다이버전스로 측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인다이렉트 오브젝트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는 태스크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간접 목적어를 예측하게 되는 거고 보시면 앨리스와 밥이 같이 스토어에 갔으니까 앨리스가 스낵을 누구에게 줬냐 하면 밥이겠죠? 그런 거를 이제 밥을 예측하는 뭐 태스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구했냐 하면 타겟 문장. 그러니까 이 밥을 바네사로 바꿔가지고 문장을 실행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카운터 팩추얼 어널리시스처럼 한 건데 문장을 실행을 하고 그 활성화된 액티베이션을 저장을 해뒀다가 그 피처들을 저장을 해놨다가 베이스 문장 그 밥이었던 그 문장을 실행을 시켜서 활성화 개수를 또 계산을 해요. 그 다음에 이 우리가 지금 이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는 이 피처에 대해서 그 피처의 딕셔너리 값을 이 베이스의 레지듀얼 스트림으로 덮어버려요. 그 다음에 타겟을 실행을 시켰을 때 이제
이 피처가 유의미하다면 KL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설명을 위에부터 했어야 되는데 제 엇보입니다. 그래서 프로시저가 베이스 센텐스가 있어요. 그래서 특정 피처 FI의 액티베이션을 카운터 팩추얼 센텐스로 얻은 값으로 변경을 해요. 그다음에 이 아웃풋 로직 디스트리뷰션이 얼마나 카운터 팩추얼 방향으로 변하는지에 대한 K의 다이버전스를 측정한다. 그래서 이 값이 작았다고 하면은 이것이 이 피처가 인과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우리가 원본을 가져다가 카운터 팩추얼한 걸로 패치를 했는데 이게 되게 카운터 팩추얼한 거랑 비슷해졌어. 그럼 이 피처가 이 카운터 팩추얼한 거를 만드는 데 있어서 크게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이제 실험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왼쪽을 보시면 이 패치 피처 수와 KR 다이버전스 값이 나오는데 중요도 순으로 이제 정렬된 피처의 개수를 뭐 조절해 가면서 이렇게 결과 차이를 분석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SAE는 여기 보시면 되게 패치드 피처, 우리가 교체한 피처의 수가 작을 때도 엄청나게 빠르게 밑으로 이제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 게 제가 좋다고 했었잖아요. 캐리어 다이버전스가. 그래서 이 하늘색 라인이 지금 이 PCA 시리즈보다 빠르게 적은 피처로 낮은 KL 다이버전스를 달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PCA는 동일한 KL 수준에 도달하려면 훨씬 많은 피처가 필요하더라. 그래서 우리 게 되게 로컬라이즈 잘하더라라는 결과입니다. 근데 이제 알파가 0일 때, 즉 우리가 그 스파르시티를 아예 제약을 하지 않았고 그 스파르시티 항을 없애버렸을 때 있죠. 그게 이 연한 하늘색인데 엄청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PCA보다도 뭐 유사하다고 표현하는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이 에딧 매그니튜드라고 해서 얼마나 좀 바꿨는지 요 항이 있었는데 그거를 표현을 하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SA가 작은 에딧 매그니튜드로도 K의 다이버전스를 효과적으로 낮추더라. 그러니까 우리 거는 적은 패치만 해도 이렇게 원본으로 가까이 복원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케이스 스터디입니다. 요거에서는 SA가 학습한 각 피처가 하나의 명확한 모노시멘틱한 특성을 담당하는지 검증하는 절차였고, 퍼스펙티브는 요 발표에서는 이제 인풋, 아웃풋에 좀 초점을 맞출 겁니다. 그래서 어떤 토큰이 이 피처를 액티베이트 하는가와 이 피처를 특정 피처를 어블레이트 우리가 제거했을 때 아웃풋 로짓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케이스 스터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요게 이제 히스토그램인데 특정 피처를 액티베이트 시키는 토큰들의 분포를 시각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피처 556 아까 있죠? 그 어떤 토큰들을 얼마나 많이 활성화 시켰는가를 보면은 이 토큰 556은 이렇게 활성화되는 이 액티베이션 값들이 있었죠. 이걸 보시면 이게 다 어퍼스트로피입니다. 이 어퍼스트로피가 들어왔을 때 이제 이 어퍼스트로피 토큰에서 이 피처가 되게 많이 활성화가 되더라. 그러면은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는 요 피처 556번은 어퍼스트로피를 좀 인코딩하는 그런 피처구나라고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걸 좀 사례로 실제로 보여준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하나의 개념, 어퍼스트로피에만 반응을 하고 그러고 있으니 우리의 딕셔너리 피처가 모노시메틱하다라고 논문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건 이 로어 액티베이션 구간에서도 많이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다른 어떤 펑셔널한 부분, 토큰들이어서 뭐 그런 것도 영향이 있다라고 하고요. 이 아웃풋 파트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 피처 556번을 제거를 했어요. 제거를 했을 때 어떻게 출력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를 본다고 했을 때 가장 이제 많이 차이가 있었던 이 Y축이 지금 그 KL 로짓 디퍼런스거든요. 그래서 이 S 토큰의 로짓이 가장 크게 감소를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띵 하고 S 하잖아요. 그런 거 누구누구 소리표 표현할 때 그런 것들 이제 예측하는 데 있어서 이 어퍼스트로피가 제거되면 S가 날 확률이 되게 줄어들더라 라는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딕셔너리 피처가 직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모델 아웃풋에 영향을 주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라고 표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컨클루전, 리미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컨클루전에서는 SA가 LM의 네트워크 피처를 이런 슈퍼포지션에서 분리하는 스케일러블하고 언슈퍼바이즈드한 접근법을 제시를 했고, 언레이블드 된 액티베이션만으로 우리 거는 학습도 가능하고, 그래서 훨씬 적은 어떤 레이블도 필요가 없으니까 되게 이런 방대한 데이터만 있으면 우리가 피처를 잘 고를 수 있어요 라는 거고, PCA 등과 비교를 했을 때 더 인터프리터블하고 모노시메틱하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미테이션은 논문에서 제안한 거 외에 좀 제가 좀 정제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은 이 파라미터를 고르는 게 상당히 이 분야의 난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최적의 파라미터를 찾을 건지가 너무 좀 막 저희가 그냥 언슈퍼바이즈 러닝이니까 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어느 지점이 좋은 건지. 그리고 데이터 의존성. 저는 사실 요거를 이제 제 연구에도 좀 쓰고 싶었는데 이게 아까 보시면은 학습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게 뭐 1,000건, 10,000건으로는 택도 없고 막 800만 막 이렇게 많이 학습을 시켜야 되다 보니까 좀 unlabeled 이런 건 좋지만 뭐 어쨌든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리고 일반화가 조금 이제 이 태스크도 되게 일부였고 우리 모델도 되게 일부에서만 테스팅을 했었죠. 그래서 그런 일반화 가능성은 조금 알 수 없다 아직.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연구에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분들이 이제 목표로 하는 게 enumerative safety라고 해요. 그래서 모델의 모든 피처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모델은 위험하지 않아요라는 명시적인 해석을 제공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게 우리의 이 페이퍼가 이런 이제 앰비션 달성하는데 기여하길 바라요 하면서 논문이 끝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